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네,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인문학 저자 이효건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에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경험과 지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네. 인간은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는 무지한 상태로 세상에 나오죠. 예. 그리고는 조금씩 지식을 쌓아나가는 게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예. 이때 지식을 쌓는 방법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경험과 예. 공부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가 직접 겪은 체험에서 지식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왜 백문이 불여일견, 그러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경험해 본 것만큼 확실한 지식도 없다고 볼 수 있죠. 예, 예. 경험론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도 인간 오성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식은 경험에 그 바탕을 두고 있으며 네. 궁극적으로 경험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백지 상태에서 태어난 인간은 살면서 겪은 여러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얻기 때문에 네. 경험이 지식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경험이 지식의 출발점이 된다. 동의돼요. 예, 그렇죠. 예. 공부는요? 예. 공부란 지식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말하는데 네. 이것 또한 경험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공부를 한다 할 때는 누군가 지은 책을 참고하고 네. 자기보다 경험 많은 스승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이때 책을 지은 저자나 스승의 경험이 또 공부의 재료가 됩니다. 예. 따라서 공부도 누군가의 경험이 토대가 되어 지식을 얻는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굳이 구분을 한다면 경험은 직접 체험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 것이라면 네. 공부는 간접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이처럼 인간은 직접 체험인 경험과 간접 체험에 해당하는 공부를 통해 지식을 얻고 쌓아나가는 존재입니다. 네네. 근데 그 지식을 쌓는 방법으로 경험과 공부, 즉 직접 체험과 간접 체험 중에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일까요? 가만히 있어봐. 간접 체험은 예. 많은 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직접으로 체험한 거는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죠? 예. 자기가 직접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이 간접 체험으로 지식을 얻는 것보다는 편하고 확실해 보이긴 하죠. 예, 예. 하지만 경험만으로 지식을 얻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렇겠죠. 지식 세계에서 회자되는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 인류의 지식은 개통 발생적이고 개인의 지식은 개체 발생적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렵게 그죠? 그죠? 네. 무슨 말인가 하면 전체 인류가 가진 지식은 과거의 지식 위에 새롭게 생겨난 지식이 쌓이면서 누적되죠. 네. 이걸 이제 개통 발생적이라고 부르고요. 네. 반면에 개개인이 가진 지식은 누적되지 않습니다. 예. 개인은 누구나 백지 상태로 태어나서 각자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인류가 쌓아놓은 지식 수준에 다가가야 되죠. 예. 이걸 이제 개체 발생적 성격을 지녔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무지한 상태로 태어난 개인이 인류가 쌓아놓은 지식에 다가가는 행위가 바로 경험이고 공부입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인류 전체 지식은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쌓이고 그렇죠. 쌓이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새로운 지식이 생겨나서 인류의 지식 백과사전에 등재되고 있거든요. 예. 해서 직접 체험인 경험만으로 지식을 쌓는다? 이건 점점 요원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그 인류가 쌓아놓은 그 많은 수많은 지식을 다 알 수 있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인류의 지식에 다가갈 수 있느냐?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요. 그죠? 인류가 가진 지식의 총량이 날이 갈수록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예컨대 미래학자인 버크민스터 풀러가 1982년에 지식의 배정 곡선, 그러니까 지식이 2배로 증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곡선으로 설명한 게 있는데요. 네. 그에 따르면 인류 지식의 총량은 대략 100년마다 2배씩 증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1990년 이후부터는 25년마다 2배씩 증가했고요. 그 발표를 할 당시는 13개월 주기로 단축되었습니다. 그리고 2030년이 되면 지식의 총량이
3일에 2배씩 늘어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러가 제시한 수치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네네. 하지만 인류의 지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인류의 지식 총량이 2배로 늘어나는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간접 경험인 공부를 통해서도 인류의 지식을 다가가는 일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직접 경험하는 건 작고 네. 확실하지만 네. 또 간접적으로 공부해서 체험을 이제 습득해야 되는데 네. 그거는 좀 지식의 양이 막 갑자기 그렇죠. 너무나 커져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목표 수준을 조금 낮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총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오늘날에는 어느 누구도 전체 지식에 다가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지식을 내 생에 다 알고 말겠다. 이런 욕심은 좀 버리는 편이 좋지 않나 싶고요. 옛말에 뭐 만물 박사 이런 건 없는 그렇죠. 거예요. 이제. 맞습니다. 그렇죠. 그와 더불어 반드시 필요한 능력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갖는 건데요. 오늘날에는 정보나 지식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가짜 정보나 참이 아닌 지식도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람들은 대개 경험론을 신봉하다 보니까 내가 해봐서 하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그건 내가 해봐서 잘 아는데 말이야 라고 대화를 시작하면 그 사람 말은 참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내가 60년 넘게 살아보니 돈이 최고더라. 사람이 사람을 속이지 돈은 사람을 속이지 않거든 이라고 말을 했다고 칩시다. 물론 그 말은 60년 이상의 경험이 바탕이 된 주장입니다. 60년 이상의 경험에서 나온 그 어르신의 말은 참된 지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60년 넘게 돈만 따라다닌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관점이 거기 딱 찍히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 사람의 관점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경험론 철학에서는 경험이 지식의 출발점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경험이 곧 진리나 지식이 되는 건 아니죠. 그죠? 개인의 경험에도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독일 철학자 헤겔이 정신현상학이라는 책 서문에 이렇게 적었어요. 진리는 곧 전체다. 그러니까 전체를 알아야 진리라고 할 수 있지 일부분만 알아서는 진리라고 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 진리나 지식을 얻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경험이 전체를 포함하는 경우 예컨대 60평생을 칼만 만들어 온 대장장이가 당금질을 많이 할수록 칼날이 단단해지더라라는 사실은 이런 걸 경험으로 체득했다면 이건 진리로 인정해 줄 만합니다. 자기의 경험이 전체를 포괄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터득한다. 이건 개인으로서는 도달하기 힘든 지식입니다. 그 철학자도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이 아무리 다양한 경험을 했더라도 그건 수많은 삶의 케이스 중 단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60년 넘게 살아보니 돈이 최고더라라는 말은 그게 틀렸다고 말하기도 어렵지만 어쨌든 한 개인의 주장일 뿐 보편적 진리나 지식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경험이 있어요. 이 경험이 진리인지 지식인 건지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의 하나의 관점에 불과한지 이걸 구분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흔히 이제 사람들은 유명인이나 성공한 사람의 경험일수록 그걸 맹신해서 곧 진리나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분들이 뭐 15분 동안 나와서 강연하고 이런 거 참 많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건 꼭 올바른 태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름이 있다거나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경험이 더 신뢰할 만하다라고 볼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우상이라는 걸 버려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우상이란 올바른 지식을 방해하는 편견을 말하는데요. 유명인이나 성공한 사람의 경험을 더 신뢰할 만하다라고 믿는 것도 우상의 일종입니다. 예컨대 장사를 잘해서 수백억의 재산을 모은 사람이 장사의 신이라는 제목의 책을 냈다고 칩시다. 그는 자기를 성공으로 이끈 경험들을 책에 상세히 적어두고 있습니다. 그럼 그 책을 읽고 똑같이 따라가기만 하면 누구나 비슷한 성공 거둘 수 있을까요? 이거 장담할 수 없어요. 그죠? 그 책만 팔아준 걸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분이 나중에 또 구설에 오르기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책에 소개된 경험은 진리나 지식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방법,
관점, 사례 정도로 이해하는 게 옳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의 경험과 성공은 특정한 시기, 특정한 조건 하에서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해서 만들어진 결과거든요.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면 그런 상태를 극장의 우상이라고 불렀을 겁니다. 그러니까 극장의 우상이란 기존의 이론이나 특정한 권위에 기대한 편견을 말하는데요. 유명인이나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의 경험을 무작정 맹신하는 것도 특정한 권위에 굴복해서 참된 지식을 갖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우리가 본인이나 타인의 경험을 참된 지식으로 맹신하면 자칫 고정관념에 빠질 가능성도 높은데요. 네. 높습니다. 또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지식의 체계도 계속 연속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컨대 기억하실 텐데요. 7, 80년대만 하더라도 몸에 문신을 한 사람 이건 전부 조직폭력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 요즘 문신했다는 사실만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일한 사태를 보고도 지식을 인식하거나 해석하는 방식이 다른데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뭐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 아닌가요? 예, 그죠. 맞습니다. 이걸 이제 프랑스 철학자 미셀 푸코는 에피스테메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에피스테메는 뭐냐? 특정한 시대를 지배하는 인식의 무의식 체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사람들 인식 속에는 사물이나 현상을 동일하게 인식하도록 만드는 무의식적인 규칙 체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푸코는 이런 에피스테메가 계속 이어지고 연속되는 게 아니라 시대마다 불연속 지점이 있어서 단절된다고 봤습니다. 네. 예컨대 7, 80년대 대한민국 사람들 인식 속에는 몸에 문신한 사람은 조직폭력배다라는 에피스테메가 존재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에피스테메가 사라졌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도 문신하는 경우 생기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과거의 에피스테메를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 눈에는 요즘 문신한 젊은이가 좋게 보이지 않기도 하거든요. 예. 이처럼 에피스테메가 달라진 지점에서는 과거의 경험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렸다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과거의 경험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그죠? 그런 사람은 흔히 이제 요즘 꼰대라고 그렇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을 일반화해서 그것만이 옳다라고 믿는 경우인데요. 이게 이제 에피스테메가 동일한 시대라면 그런 상태가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달라진 상황이라면 말이 통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상대를 설득하기도 어렵거든요. 네. 따라서 경험이 곧 보편적인 지식은 아니다라는 생각 가질 필요 있고요. 또 자기의 경험이 현재 시점에 일반적인 에피스테메에 부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이효건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명주 위크엔드 마치겠습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